서대문 지역예술교육사업의 교육연구원이자 예술가인 변내리 작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할 프로그램 주제는 숲속의 반려친구들입니다. 요즘 반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우리는 반려를 자연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직접 숲속에 나가서 나만의 반려 친구들을 찾아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서대문 숲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학자이신 김진옥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김진옥 박사님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전문위원이시고 식물이 좋아지는 식물책을 쓰셨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서대문 숲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서울 서대문구에는 여러 개의 숲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백년산의 숲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백년산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산으로 백년사라는 절을 품고 있어서 이름이 백년산입니다. 이곳에 예전의 왕족들이 매를 날리며 사냥을 즐기던 매바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딴 백년산 매바위 유아 숲 체험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숲이에요. 이 숲에는 어떤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이 숲에서 만나볼 첫 번째 식물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달고 있는 늘 푸른 나무예요. 잎은 두 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인 솔방울이 벌어지면 날개가 달린 씨앗이 나온답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방금 본 소나무는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달려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진처럼 5개의 잎이 한 묶음으로 달려 있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소나무와 달리 잎이 5개씩 모여 달리고 날개 달린 씨앗 대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잣이라고 하는 씨앗을 맺습니다. 이 숲에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달고 있는 나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나무와 독일 가문비 나무입니다. 소나무와 달리 이 두 나무는 잎이 한 개씩 달리는데요. 전나무는 열매가 위를 향해 달리고 독일 가문비 나무는 열매가 아래를 향해 달리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전나무 숲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서 나는 냄새를 맡아본 적은요? 보통 전나무 숲에 가면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피톤치드란 무엇일까요? 피톤치드는 식물이 내뿜는 항균 물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물질로 식물들은 신호를 보내고 얘기를 한답니다. 식물들이 말을 한다니 놀랍죠? 사실 식물은 수다쟁이에요. 애벌레가 잎을 갉아먹으면 식물은 피톤치드를 내보내 주위 식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애벌레의 공격이야. 다들 단단히 준비해. 그럼 주위에 있는 식물들은 애벌레가 싫어하는 물질을 잔뜩 만들어서 잎에 쌓아두지요. 애벌레가 오더라도 그냥 지나치게 말이에요. 또 어떤 식물들은 피톤치드를 내보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기는 내 땅이니까 아무도 오지 마. 특히 소나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소나무 아래에 가보면 다른 식물들은 거의 자라지 못하지요. 소나무의 이런 작용을 타감작용이라고 해요. 이렇듯 식물들은 사람의 말 대신 피톤치드를 내뿜어 서로 얘기를 하는 수다쟁이들이랍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식물은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나무이면서 잎이 아주 많이 열리는 나무예요. 그래서 시골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는 마을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큰 그늘을 만들어주지요. 이런 이유로 도시에서도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어요. 느티나무의 꽃과 열매는 새끼손톱보다도 작아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보여요. 또 느티나무는 커가면서 나무 껍질이 뚝뚝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여름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느티나무의 잎에서 떨어진 물이에요.
식물이 뿌리로 빨아들인 물은 줄기를 통해 잎으로 이동한 다음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힘들게 끌어올린 물을 왜 밖으로 내보내냐고요?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에 꼭 필요한 물을 뿌리에서 잎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증산작용에서 나오거든요. 식물 안의 물은 뿌리에서 잎까지 하나의 물기둥처럼 되어 있어요. 마치 빨대에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빨대 끝에서 물을 빨아 먹어야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야 뿌리에서부터 새로운 물이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름처럼 더운 날에는 땅속에 시원한 물을 끌어올려서 식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잎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식물의 물기둥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면 빨간 색소를 넣은 물에 샐러리를 담가 보세요. 그럼 물관이라고 하는 물기둥이 빨갛게 보인답니다. 나무의 줄기에는 앞에서 본 물기둥인 물관 외에도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채관이 있습니다. 또 줄기를 옆으로 자라게 하는 형성층이 있어요. 나무의 줄기를 잘라보면 맨 바깥쪽에 껍질이 있고 그 안쪽으로 채관과 형성층, 물관이 차례대로 있습니다. 형성층의 바깥쪽으로는 채관이 만들어지고 그 안쪽으로는 물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물관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만 물기둥의 역할을 하고 예전에 만들어진 것, 사진에서 보이는 진한색 물관은 죽은 물관으로 더 이상 물기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목재로 사용할 때는 심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단단해서 목재로 쓰이기에 좋지요. 형성층은 1년 내내 똑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빨리 자라고 겨울에는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 줄기에 태가 생깁니다. 이것을 나이테라고 불러요. 사진에서는 더 밝은 색줄이 겨울에 느리게 자란 형성층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줄의 개수가 바로 나무가 겨울을 몇 번 보냈는지에 대한 개수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볼 식물은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의 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갈색의 코르크가 발달해 있는 것이 보여요. 이것이 꼭 화살처럼 보여서 이름도 화살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살나무는 왜 줄기에 코르크를 잔뜩 만들어 두었을까요? 그것은 초식동물들이 자신을 다 먹어버릴까봐 소화가 잘 안되는 코르크를 줄기에 잔뜩 만들어 둔 것이랍니다. 요즘은 화살나무가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봄에 화살나무의 새순을 나물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빨갛게 열리는 열매는 새들이 참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가을에 빨갛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단풍나무이지요. 단풍나무는 가을에 빨갛게 단풍이 드는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날개가 달린 열매를 맺는데 이것을 보고 프로펠러를 발명하기도 했어요. 이 숲에는 단풍나무와 비슷하지만 다른 단풍나무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당단풍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단풍나무처럼 빨갛게 단풍이 드는 나무이지만 단풍나무에 비해 손바닥 모양처럼 생긴 이 잎의 손가락이 더 굵고 꽃자루와 잎자루에 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설악산의 단풍이 바로 이 당단풍나무의 단풍이랍니다. 그렇다면 단풍은 대체 왜 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잎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공장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잎 공장에 사는 엽록소라는 일꾼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뿌리로부터 빨아들인 물을 가지고 양분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을 해요. 이 양분으로 식물이 커가고 우리가 먹는 맛있는 열매도 만들어지지요. 잎은 정말 놀라운 공장이지요. 하지만 가을이 되면 잎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겨울로 다가갈수록 엽록소에게 줄 햇빛은 적어지고 비도 오지 않아서 물도 부족한데 잎으로 계속 물이 빠져나가고 또 너무 추운 온도에는 엽록소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잎 공장의 문을 닫고 잎을 떨구기 위해 잎과 줄기 사이를 막아버려요.
그럼 더 이상 뿌리에서 잎으로 물도 가지 못하고 잎에서 만든 양분이 줄기로 이동하지 못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엽록소 일꾼들은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둘 파괴되기 시작하고 잎에 남아있던 양분에서 빨간색의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져요. 안토시아닌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바로 이 안토시아닌 때문에 단풍이 드는 것이랍니다. 또 많던 엽록소가 사라지고 나면 잎에 원래부터 있던 노란색이나 주황색 색소들이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노란색이나 주황색 단풍도 드는 것입니다. 여기 단풍이 드는 또 다른 단풍나무가 있어요. 바로 복자기라는 나무예요. 복자기는 가을에 아주 빨간 단풍이 드는데 다른 단풍나무들과 다르게 잎이 작은 잎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열매와 잎에 털이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복자기의 줄기는 아주 단단해서 떡을 만들 때 내려치는 떡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식물은 서어나무입니다. 서어나무는 그늘진 서쪽 사면에서도 잘 자란다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는데요. 열매가 독특하게 생겼어요. 기다란 자루에 딱딱한 열매와 그걸 감싸는 날개 모양의 포가 여러 개 달려있죠. 포는 잎의 한 종류로 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어나무의 포는 꽃을 보호해주다가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날개처럼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식물은 오리나무인데요. 오리나무는 오리와 닮아서가 아니라 오리, 즉 2km마다 한 그루씩 심어서 거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어요. 오리나무의 줄기는 잘게 잘라서 물에 삶으면 붉은색 물감이 된다고 하네요. 열매는 둥그렇게 생겼는데 다 익으면 갈라지면서 씨앗이 나와요. 이 숲에는 오리나무와 더불어 물오리나무도 있어요. 물오리나무는 오리나무에 비해서 잎이 훨씬 더 크고 둥그런 모양인데 오리나무처럼 물감으로 사용해서 물감나무로 불리다가 물오리나무가 되었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식물은 칡입니다. 칡은 곱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덩굴로 뻗어나가는 나무로 잎은 작은 잎 3개가 하나의 잎으로 되어 있어요. 칡은 콩이랑 닮은 꽃을 피우고 열매도 콩처럼 생겼어요. 이런 식물을 콩과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콩이 왜 몸에 좋은지 아세요? 콩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많이 있거든요. 콩과식물의 뿌리에는 동글동글한 혹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공기 중에 떠 있는 질소를 가져다가 콩과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요. 뿌리에 살게 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말이에요. 다른 식물들은 이 친구가 없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덕분에 콩과식물은 그 질소를 가지고 단백질이 풍부한 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이번에는 참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나무란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말해요. 그 중에서도 갈참나무는 가을 참나무라는 뜻으로 가을 늦게까지 잎이 달려 있어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물결 모양의 잎에 잎자루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에는 신갈나무와 떡갈나무, 상수리나무가 있어요. 신갈나무와 떡갈나무는 갈참나무처럼 물결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지만 잎자루가 없어서 구별이 됩니다. 이 중에서 떡갈나무는 잎이 가장 크고 도토리를 감싸고 있는 깍정이에 길쭉한 비늘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깍정이에 비늘이 많이 붙어 있는 열매를 맺는 참나무에는 상수리나무가 있습니다. 상수리나무의 잎은 물결 모양이 아니라 길쭉한 모양으로 잎자루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식물은 밤나무입니다. 밤이라는 말은 열매의 어원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만큼 열매가 영양가 많고 맛있다는 뜻이겠지요. 밤나무는 꽃가루가 나오는 숫꽃과 열매가 열리는 암꽃이 따로 피어요. 숫꽃에 있는 꽃가루가 암꽃을 만나면 맛있는 밤이 열리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백년산 매바위 유아소 체험장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김진옥 박사님과 함께 직접 만나 숲을 탐방하고 체험하면서 미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